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아시아의 당분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아시아 세계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 티무르 제국, 그 다음에 저 이란계 왕조인 사파비 왕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20일에 만약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면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온라인은.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건 오스만 이 나라가 투르크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요. 엄청난 제국입니다. 네. 이슬람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네. 나중에 진짜 얘들이 국교로 이슬람교다라면서 들이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슬람교가 중심이 된 나라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99년부터 무려 1922년까지 무려 600년 이상을 갔던 왕조입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요 서아시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간 왕조를 유지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네, 이 동네가 그렇게 좋은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만큼 유럽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도 없었어요. 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등 저끼리 그렇게 싸우다가도요,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얘들 동맹 맺어요. 신성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동맹을 맺는 거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끝판대장 정도로 느껴지는 존재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에도 몇 번 시게 쳐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9년 건국은 1299년입니다. 아나톨리아 지방. 이제 아나톨리아 하면 어디구나 하는 게 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건국합니다. 아나톨리아가 어디예요? 여기 보면 있는 여기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땅, 요 주변에서 건국을 합니다. 알았지요? 아나톨리아 정도는 이제 좀 알아둬야 안 되겠나, 그죠? 네, 건국한 이 창업주라고 해야 되나? 건국자 이름이 오스만이라서 오스만 제국이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사실 투르크족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돌궐이라 해가지고, 사실 투르크족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돌궐이라고 해서, 저 중국 북쪽에 살던 애들이에요. 걔들이 이제 중국에 쫓겨가지고 이동해서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아바스 왕조 시기에 들어오지요. 셀주크 투르크라고. 그죠?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래도 요 인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여기거든. 이게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 여기 좋다고. 그다음 시리아 여기도 좋긴 한데 여기는 그렇게 협소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런 데가 곡창지도라서 이름 날렸지. 이때쯤 되면요 거의 사막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생산력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투르크족이 투르크족으로 셀주크 투르크가 애초에 요 소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투르크족 애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예. 그거를 정리하자면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이라는 데가 셀주크 투르크 이후로 투르크 친구들 이주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바예지드 1세 4대 술탄이었던 바예지드 1세 때 소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누구? 저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차안들이랑 붙어가지고. 발칸반도는 이 소아시아랑 마주보고 있는 요 지역이 발칸반도입니다. 요 지역이 발칸반도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죠.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 힘이 엄청 떨어져요. 예, 엄청 떨어지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러나는데 그 아들이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을 중간에 한번 멸망시키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완전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때는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여기에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는 다른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걔들하고 싸워 가지고 이 소아시아 헷갈리네. 그죠? 아나톨리아랑 소아시아랑 같은 겁니다. 그죠? 요 지역을 장악을 하고요. 요때 그 술탄이 누구냐 하면은 4대 술탄이었던 바예지드 1세라는 사람이에요. 바예지드 1세. 1389년에서 1402년까지 술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요, 여기 소아시아와 발칸반도,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발칸반도. 콘스탄티노플을 몇 번을 공격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난 요새거든요. 네. 뒤는 낭떠러지고 뭐 하면서 되게 뭐 대포도 좋은 곳도 많고 이래가지고 공격하기가 되게 힘든 곳이 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게 어디냐 하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때 티무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티무르 제국. 이따가 설명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티무르 제국이 세력을 이리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티무르 제국 쪽으로 좀 붙었어요. 지금 셀주크 투르크 밑에서 지배를 받는 애들이 붙었어. 붙었다는 말은 이제 저리 티무르 제국 편을 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티무르 제국에서 야, 얘들 괴롭히지 말고 독립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 바예지드 1세가 쌩깠거든요. 막 서로 막 편지를 보내면서 말싸움만 겁나 하다가 결국 둘이서 한판 시게 붙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402년이고요. 앙카라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앙카라 전투. 앙카라는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티무르 제국하고 붙었는데 결국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적당히 진 게 아니고요. 좀 세게 졌어요. 좀 세게 졌어. 그래가 바예지드 1세가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바예지드 1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예지드 1세의 부인이 그 올리베라라고 요 부인이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세르비아 사람이었어요. 세르비아는 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가 세르비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발칸반도 자체가 이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 땅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부인이 올리베라라고 있었는데 이 세르비아 쪽에서는요 이때 올리베라가 잡혀가지고 티무르 제국한테서 가진 모욕을 당하고 뭐 알몸으로 수를 따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알아보면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곧 풀어줘요. 곧 풀어줘가지고 이분이 70몇 살까지인가 사는데 나중에 이제 세르비아에서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세르비아 출신의 그 오스만 제국의 황후였던 올리베라가 있었는데 티무르 제국한테 붙잡혀가지고 갖은 모욕을 당했다 라면서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세르비아랑 사이 안 좋은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바니아가 어디냐 하면 유럽에서 좀 특이하게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리베라가 모욕 이슬람 세력에게 티무르 제국은 이슬람 그쪽이니까 모욕을 당했다. 이미 뭐 오스만 제국에 붙들려 가서 뭐 거기에 있었던 것도 본인의 뜻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선동을 한 거죠. 역사 교육에 있어가지고. 예. 결국 이 둘이가 막 크게 싸우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어떤 세르비아인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소재로 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하여튼 늘 나의 지론이 항상 뭐냐 하면은 뭐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나의 지론이라면 역사는 결국에는 평화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 역사 교육의 목표가 증오가 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증오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나하고 같이 한국 사는 친구들은 내가 친일파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내가 친일파라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역사 교육의 철학이랄까? 난 증오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아요. 평화를 가르치고 싶어요. 평화는 뭐 평화는 그냥 언제 어디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뭐 온라인으로 자꾸 이래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히틀러 알죠?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총통이자 게르만 중심주의 아리아인 중심주의라는 걸 내세우면서 뭐 다른 민족들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가까이 학살했던 전쟁 범죄자죠. 그 사람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의 자서전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선생님들은 다 쓰레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빼고? 역사쌤 빼고. 그러면 역사쌤으로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될까요? 아니요, 소름 돋는 거지.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역사교사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범죄자가 나왔느냐고. 뻔하지 뭐 민족 감정을 갖다가 막 자극하는 막 그런 거를 했겠지. 그죠? 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역사가 교훈을 얻는다? 이것도 좀 그래요, 나는. 역사가 교훈을 얻는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 합리와 비합리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과 비합리적인 사람, 그 사람들 간의 다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건 저떻게 하건은 본인의 선택이지. 그걸 굳이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얘기해야 될 얘기를 이래 떠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앙카라 전투 졌어요. 술탄 붙잡혔어요. 포로됐어요. 1년 만에 죽었어요. 이분, 왕비, 야는 붙잡혔다가 곧 풀려났는데 뭐 하여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장악했던 소아시아라든가 발칸반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독립하고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약 10년간 혼란기를 겪습니다. 패배 이후에 10년 혼란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데 이제 술탄 이름들이 막 나와요. 메메트 2세라고. 뭐 메흐메트 2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잉크가 없나? 있지? 메메트 2세라고. 이 사람은 이제 7대 술탄이고요. 이 사람은 1444년에서 46년, 1451년에서 81년.
이렇게 술탄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술탄이란 말 뭔지 알지요?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 지배자를 부르는 말, 종교적 지도자를 부르는 말은 칼리프. 그죠? 칼리프와 술탄. 나중에 이거 두 개가 합쳐집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은 1444년에 아버지였던 무라트 2세, 이 사람도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아버지였던 무라트 2세가 은둔 생활에 들어가요.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잠시 정치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5년 하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좀 왕실 계보가 살짝 꼬였는데, 어쨌든 무라트 2세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메메트 2세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요 뭐를 차지했느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어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요.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그 예전에 로마 제국, 로마가 나중에 둘로 나뉘거든요. 서로마와 동로마. 로마가 나중에 395년에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은 일찍 망해요. 476년인가 5년인가 그때 게르만족 오도와 케르의 침입으로 해갖고 망하고 100년도 못 가서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 뒤로 거의 1000년 가까이 가요. 1453년에 망했으니까 1000년 가까이 가요. 나중에 여기 그 이름이 그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뀌죠.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요 비잔티움 제국을 호흡기 뗀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메메트 2세입니다.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요새야, 요새. 쉽게 쳐들어올 수 없게 성도 겁나 단단하고요. 저 바다 쪽, 콘스탄티노플이 여기인데, 요 바닷가 끼고 있거든. 바닷가는 거의 절벽이야.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깎아내린 절벽이야.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서 뭐 대포도 안 닿고 막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메메트 2세가 총 20만 명의 군대와 400척의 배를 동원하는데, 배가 대포 싸면 안 닿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배를 육지까지 끌어올려요. 한 2km 이상을 배를 끌고 가가지고 그 배에 설치된 대포로 막 계속 두들기고, 그때 당시에 또 대형 대포를 만들었는데, 그 대포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은 소 100마리가 끄는 대포가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막 계속 두들겨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드디어 점령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점령한 도시로 메메트 2세가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탄불. 지금도 이스탄불, 터키 제2의 도시입니다. 알겠죠? 이스탄불. 옛날에 그 김연경,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김연경 선수가 있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시계 잠깐만 볼게요. 혹시 몇 분 지났나? 헛소리를 많이 해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이라는 이름보다 이때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니에라고 투르크식으로 요거를 읽은 그 말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가지고 메메트 2세 때 보면요, 영토를 대략 우리 교과서의 지도에 보면 잘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누굽니까? 그 바예지드 1세가 차지했던 소아시아와 발칸 반도를 거의 차지합니다. 알겠죠? 콘스탄티노플도 당연히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뒤에 훌륭한 술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영토를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셀림 1세예요. 셀림 1세. 이 사람은 9대 술탄이고요. 9대 술탄이고 1512년에서 1520년 9대 술탄.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시리아에서 이집트. 시리아가 여기. 이집트 여기. 이때 당시 이집트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이집트에 옛날에 그 기억납니까? 파티마 왕조 있다가 파티마 왕조 망하고 아이유브 그리고 뒤에 맘루크. 그래서 요 맘루크 왕조가 오스만 제국 있을 당시에 여기 이집트 쪽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맘루크 왕조는 특이한 게 있죠. 뭐 예전에 아바스 왕조가 멸망할 때 그 칼리프의 자손들 있잖아요. 그 요들이 칼리프를 끼고 있었어. 이 맘루크 왕조에서 칼리프를 데리고 있었다고. 얘들이 대대로 이어가지고 칼리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때 셀림 1세 때 오스만 제국에게 망하면서 칼리프라는 자리가 누구한테 들어와? 요 오스만 제국에게 들어온 거야. 알겠죠? 자, 정리할게요. 맘루크 왕조를 타도하면서 요 이집트 쪽에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타도하면서 뭘 가져와? 칼리프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술탄 칼리프 제도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대빵은 원래 술탄이라고만 불렀는데 정치적 지배자 술탄이라고만 불렀는데 이제 칼리프 종교적 지도자 자리도 가져온 거야. 그 얘기는 이슬람교의 진정한 이게 된 거죠. 그죠? 요거는 정치, 요거는 종교. 알겠죠? 그래서 술탄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렇게 셀림 1세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끊어갈게요.